서울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한 주간의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 주요 이슈를 알아보고 있죠.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앞서 1부 끝나면서 잠깐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최근에는 이 중소형 아파트가 중대형 아파트 값을 추월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소위 아파트 값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뭐 뉴스만 그렇습니까? 실제 그렇습니까? 아직 일반화된 것은 아니죠? 예. 뭐 사실 3.3제곱미터당 평당가로 보면 일반화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최근에 분양하는 신규 분양 물량에서도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요. 서울시 일부 지자체는 중소형이 중대형보다 높은 지자체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의 소형 아파트와 중대형 아파트의 매매 가격 격차가 과거보다는 크게 줄고 있는데요. 실제 동작구나 서초구 같은 일부 지자체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가 중대형 아파트 값을 추월해서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2006년 말에 서울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와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매매 가격 격차가 772만 원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중소형이 1,453만 원, 그리고 중대형이 1,766만 원 수준으로 그 격차가 313만 원까지 줄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2006년 말 당시에는 대부분의 서울시 25개 구 지자체에서 중소형보다는 중대형의 평당가가 높은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 동작구, 서초구, 그리고 금천구, 성북구 이런 8개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보다는 작은 면적의 평당가가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반화된 건 아니지만 이전처럼 뭐 정말 희귀한 뉴스는 아닐 정도로 그렇습니다. 소형이 중형 면적을 평당 가격을 넘어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과 배치되는 거거든요. 보통 중대형이 가격이 더 높았잖아요. 평당으로 나눴을 때도 평균적으로. 왜 이런 그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아무래도 중대형 수요보다는 중소형 수요가 많은 주택시장이 단기 시세차익을 보는 시장보다는 실수요 목적에서 진입하는 수요자들이 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수요가 많아졌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택시장이 실수요로 재편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수도권의 주택 가격은 크게 높게 상승하지 못하고 일부 조정되는 조정 장세가 이어졌었죠. 이렇다 보니 단기 시세 차익을 보려는 수요보다는 실수요 목적에서 전세난에 쫓겨 사는 수요층들이 중소형 주택에 몰리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은퇴 수요라든지 베이비 부모 같은 경우는 월세를 받으려는 임대 수익 목적에서 중소형 아파트를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뭐 여기에 이제 발코니 확장이라든지 안목 치수 같은 과거에 비해 평면이 전용률을 높이는 구조 개선이 나타나면서 높은 공간 활용도가 큰 면적을 요하지 않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다 보니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 공급 시장의 무려 80%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요. 당분간 중소형 선호도에 대한 쏠림 현상, 수요자의 중소형에 대한 몰입 현상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다면 지금은 중소형, 중대형의 역전 현상이 8개 지자체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서울시 25개 구의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현상들이 옮겨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인하됐잖아요. 특별히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 수수료 요율을 놓고 세입자하고 집주인 간의 뭐 신경적 마찰이 꽤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월세 소득공제라든지 중개보수 인하, 거기에 뭐 세입자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주거용으로 신고해야 공제 효과가 높기 때문인데요. 오피스텔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제 주거용으로 전입 신고를 한다든지 월세 소득공제 신청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세입자는 과거에 비해서 실제 거주를 한다면 주거용으로 신고해야 여러 가지 각종 효과들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분쟁으로 나타나면서 거래 취소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올해 1월 6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 보수가 종전의 0.9%에서 만약 매매나 교환일 경우에는 0.5%, 그리고 임대차의 경우에는 0.4%까지 요율이 완화가
완화가 됐습니다. 뭐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사용 용도를 두고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이제 2013년 8월부터 만약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월세 지불액의 10%, 그러니까 12개월 중에 약 1개월 정도의 월세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정부의 효과 대책들도 네. 있었거든요. 이렇게 됨으로써 실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그러니까 그 주소 이전을 해야 소득공제 혜택이 과거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임대인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만약 주소 이전을 한다든지 소득공제 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의 임대 소득에 대한 세원이 탄로된다든지 또는 기존 주택이 한 채 있어서 기존 주택을 비과세 받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주소 이전을 못하게 하는 것인데요. 사실 오피스텔 같은 경우 주거용이냐 또는 실제 오피스로 사용하는 용도이냐를 사용 용도를 가서 보지 않고서는 밖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분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거용이 아닌데 주거용이라고 이렇게 허위로 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살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주소 이전을 하지 말라 이러면 문제죠. 상당히 그 세입자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요즘 월세 상품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오히려 세입자의 견제 효과가 늘어나고 임대료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 이런 경우는 뭐 다른 주택을 살펴본다든지 할 수 있겠지만 오피스텔도 전세처럼 임대할 경우에는 사실 울며 겨자 먹기로 뭐 임대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일단은 오피스텔이 박쥐처럼 주거용이나 업무용 용도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상품이 되다 보니까 세금 부과나 청약 시에 혼용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좀 정부가 오피스텔을 업무용, 주거용으로 명확히 나눌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세입자분들 같은 경우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월세소득공제 신청이 임대차 기간 내에서는 집주인의 눈치를 봐서 하실 수 없다고 하더라도 퇴고 이후에 3년 이내 경정 청구를 통해서 뭐 집주인한테 월세 줬던 어떤 통장 사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면 모두 그 공제를 나중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간의 부동산 시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시장 얘기를 좀 하면요. 최근에 아무래도 분양 시장이 호조세인데 서울은 이제 대규모 택지에 의한 신규 공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관심이 높고요. 네. 재건축, 재개발 공급 비중이 꽤 늘고 있다면서요? 예, 특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마곡이나 미래신도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잔여 공공택지가 많지 않죠. 그러니까 대부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한 일반 분양으로 공급되게 되는데요. 실제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올해 공급 물량을 살펴봤더니 총 46개 단지 44,271가구 정도가 공급될 예정인데요. 이 중에 실제 85% 정도 되는 물량이 전부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된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택지지구 형태보다는 정비사업 부지를 통해서 공급되는 물량이 서울 같은 지역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2000년 이후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되는 물량이 최대치를 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재개발, 재건축 공급 물량 중에서 일반 분양 물량이 과거보다는 좀 낮아지고 있다는 것들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올해 일반 분양 물량의 비중이 이제 32% 정도인데요. 일반 분양이 줄게 되면 인기층이라든지 로얄층의 일반 분양 청약 통장을 갖고 있는 분의 당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좋은 층을 배정받는 것이 좀 불리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나오는 정비사업의 신규 분양 물량은 조합원들이 로얄층이나 로얄동을 가져가고 잔여 가구를 일반 분양으로 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이런 추세가 더 많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조합원들 입장에서야 이제 내가 살던 집을 새로 짓는 거니까 우선순위를 주는 게 맞을 수 있지만 새로 이제 일반 분양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뭐 좋은 자리가
다 나갔다고 하면 이런 건 뭐 법률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장치는 그럼 없나 봐요. 일반 분양 받으실 때 그럼 주의할 점은 어떤 겁니까? 네. 일단은 서울 재개발 네. 재건축 물량 같은 경우 뭐 과거보다 소형평형 의무 비율이라든지 용적률 상한제 이런 것들이 많이 풀렸다고 하더라도 이제 지방보다는 아직 규제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실제 신규 분양에 청약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좀 주의하실 부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특히 이제 최근에 이런 트렌드가 일부 조합원들 같은 경우 일반 분양 받는 수요자들의 이제 비난의 목소리 때문에 아예 전체 동 한 동을 네. 일반 분양으로 내놓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은 경우도 네. 있겠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 로얄층의 이제 인기 지역은 조합원이 가져가고 중대형 평형을 한 동에 몰아서 공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요즘과 같은 트렌드에서는 중대형의 선호가 다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호 배치도를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뭡니까? 화면에 나오는 일반 분양 물량, 동호수, 배치도 사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아파트를 분양하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가신다든지 네. 아니면 입주자 모집 공고 그리고 건설사가 공급하는 예. 브로셔를 통해서 일반 분양이 전체 동에 어느 정도 포진해 있는지 네. 몇 층에서 몇 층까지 공급되는지 그리고 이 타입은 어떻게 되는지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동호 배치도를 반드시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라인이나 층이나 향 그리고 조망에 따라서 일반 분양의 로얄층이 어디에 배치됐는지 네.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는 흰색이 그러면은 조합원들에게 배치된 거니까 지금 흰색으로 돼 있는 것이 좀 고층이나 그렇죠. 좋은 지역이고. 예, 그리고 네. 저층이라든지 아무래도 중대형 평형 네. 같은 경우는 고층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대형은 그러게요. 과거에 비해서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정비사업 청약하실 때는 꼼꼼히 동호 네. 배치도를 살펴보시고 청약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시를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상가 임대차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진행 사항이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권리금 법제화법이 이르면 이달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하는데 진짜입니까? 통과됩니까? 예, 네. 이르면 통과될 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이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험법 일부 이제 상임법이라고 얘기하는 네. 것이 지난해부터 개정을 앞두고 있었지만 계속 수년되고 있었죠. 가장 큰 핵심은 건물 주인이 그 상가 세입자끼리 권리금을 주고받는 것을 만약 방해하게 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법제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성화되어 있는 시장 상가의 권리금이 양성화된다는 것들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우선 기존 세입자가 주선한 새 세입자에게 건물주가 직접 만약 권리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세입자끼리 권리금을 주고받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방해한다든지 또는 임대료를 급격히 높여서 계약 체결을 무산시키는 경우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세입자와 계약 맺기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임대인에게 지우도록 할 예정에 있는데요. 일단은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국토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 권리금 이내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각 시도에 설치된 임대차 분쟁조정위가 전문기관에 권리금 감정을 의뢰해서 합의토록 할 예정에 있고요. 4월에 법사위 소위를 통과할 경우에는 5월에 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빠르면 올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상가를 매매할 때 이 권리금이라는 게 참 특별한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권리금 자체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도 않고 명문화되어 있지도 않고 근데 권리금 자체를 없애거나 이럴 수는 없군요. 그건 좀 명문화하고 법제화하고 실제로 세입자들끼리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밖에 또 좀 쟁점은 어떤 겁니까? 실제로 이제 법안이 나오기까지 보면은 이제 가다가 또 좀 누더기가 되거나 반쪽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되게 이제 그 세입자의 권리를 높이게 되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본인의 소유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문제점들이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건물주의 권리 보장 범위를 이번에 설정하고 있는데요. 그 범위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애초 개정안에는 새 세입자가 임대료를 낼 능력이 없을 경우
아니면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 또는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임대인이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쓰지 않을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세입자끼리 주고받는 임대료의 이런 부분에 협조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법무부가 여기에 업종 변경권을 추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물주가 새 세입자에게 만약 업종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게, 거절할 수 있게 함으로 인해서 권리금까지 받을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술집을 운영 중인 세입자가 동종 업종의 새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상가 자리를 넘기려는 것을 만약 건물주가 업종을 바꿔라, 다른 업종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사실 새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을 막도록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업종 변경권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권한을 추가하게 되면 종전에 권리금 보호법의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법사위 여야 의원들도 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는 민감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제 권리금 법제화가 네. 세입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인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임대료를 상향 평준화시키는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안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얘기를 들으니까 또 좀 복잡합니다. 이 권리금 법제화나 상가 임대차 관련된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서울 이코노미 한 주간의 부동산 시장 움직임 또 주요 이슈 살펴봤습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